대통령께 대한민국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시뮬레이션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재가동하라. 7번의 재검증과 11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단 하나의 핵심 품목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 산업의 87%가 즉각 마비되며 일주일 내에 달러 패권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12%의 관세 공격을 받고 무릎 꿇었으며 일본은 노촌이 500억 달러를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GDP 규모가 4배나 차이 나고 군사력이 측정을 불허하는 초강대국 미국이 불과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 앞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쥐고 있는 미국의 핵심 급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지난 7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왔으며 심지어 대다수 한국인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 3층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절대적으로 공개를 원치 않는 은밀한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레나 제이 첸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까?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왕지아 레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사력, 경제력 등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초강 대국입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앞에서 심각한 긴장 상태를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강의실은 곧 술렁거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막시밀리안 슈미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문건 하나를 띄웠습니다. 공화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극비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 공화당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세 부과 시나리오, 미국 경제 붕괴 경고. 일본에서 온 다나카 유토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붕괴라고요? 오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붕괴가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매우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 시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동맹국으로 판단했습니다. 왕지아 레이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미국다운 오만함이군요. 그러나 국방부와 상무부가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전환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도배된 경고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경우 72시간 안에 발생할 일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구글 서버 전면 마비,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중단 월스트리트 거래 시스템 다운.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2시간 후 아이폰 생산 라인 정지. 24시간 후 테슬라 공장 전체 가동 중단. 48시간 후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의 80%가 기능을 상실. 막시밀리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 이름을 칠판에 크게 기재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DRAM의 87%, 낸드 플래시의 71%가 한국산입니다. 다나카 유토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대체제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메모리 시장에서 참패했습니다. 중국은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입니다.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전문이지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인질인 셈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왕지아 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력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자료, 즉 백악관 상황실 회의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국가안보회의 NSC 속기록이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을 낭독했습니다. 화면에는 문장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과 동일하다. 강의실은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저는 테슬라 주가 차트를 띄웠습니다. 지난 여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배터리 물량을 구걸했습니다. 말 그대로 구걸한 것입니다. 막시밀리안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입니까? 네. 왜냐하면 LG가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테슬라는 3개월 안에 파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의 3%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F1 모식 라이트닝, GM의 허머 EV 모두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유토가 질투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은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밀려 시장 점유율이 12%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백악관에서 목격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2달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겠소?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미국이 먼저 붕괴할 것입니다. 왕지아 레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당황한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더 심층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 특사가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왕지아 레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을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아시아 경제 패권을 공동 분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막시밀리안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다나카 유토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답을 했습니까?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왕지아 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들조차 자신들이 가진 무기의 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던 시점은 바로 올해 초였습니다. 제가 경제자문위원으로 재직할 때 목격한 장면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에서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이요? 그냥 중국처럼 강하게 압박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발언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매달려 사는 나라 아닙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면 곧바로 무릎 꿇을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들의 오만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좋아. 한국 자동차에 25%, 전자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라.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환호할 것이다. 그들은 한국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간주했습니다. 작고 약하며 감히 반항할 수 없는 나라로 말입니다. 대통령님,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상무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복이요? 감히 한국이? 네, 감히 한국이 말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단 일주일만 중단해도 미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국방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D-Day, 한국 반도체 수출 중단. D81일,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D87, 아마존 서버 50% 다운.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들이 가득했습니다. D83일, 뉴욕 증권거래소 전산 시스템 마비. D87일, 미국 GDP 3% 하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요? 네, 대통령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술력이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유럽은 반도체 생산 공장 자체가 전무합니다. 상무장관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게 꼼짝 못한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꼼짝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막대한 자본 및 시장이 결합하면 미국은 기술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동맹국이라는 지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첸 자문관, 일주일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확고히 묶어둘 방법을 찾으시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무렵 베이징에서는 한국을 향한 구애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서울을 극비 방문하여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공유해 준다면 중국 시장을 독점적으로 보장하겠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면 아시아 전체 전기차 시장을 공동으로 나누어 갖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워싱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장관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관세로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경고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 협력까지 논의 중입니다. 합참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군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전체 아시아 방어선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제기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열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첸 자문관,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패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느냐의 선택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70년 전 전쟁 폐허로 변했던 한국을 바라보던 미국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 공화당 전략기획실의 극비보고서는 무려 가리 18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으나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관세 시뮬레이션 예상 피해 규모 보고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MIT 출신 경제학자 매튜 파커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참모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파커, 이 수치들이 진실인가? 공화당 원내대표가 보고서를 들고 물었습니다. 수치가 너무 끔찍한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파커가 침통하게 답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펼치면 이러한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경고. 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의 즉각적 붕괴를 예측함.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중단. 첫 24시간 내 예상 피해. 애플 시가총액 20% 폭락. 약 6천억 달러 증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 35% 하락. 아마존 AWS 서비스 전면 중단 경고. 48시간 후 나스닥 지수 30% 폭락, 다우존스 25% 하락. 달러 가치 급락, 엔화 대비 15% 하락. 72시간 후 미국 내 데이터 센터 80% 기능 정지. 온라인 뱅킹 시스템 마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 이것은 경제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자살입니다. 원내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이 배터리 수출 중단. 파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테슬라 공장 3일 내 생산 중단. 포드 F1 모시기 라이트닝 라인 즉시 정지. GM 전기차 생산 전면 중단. 전기차 관련 일자리 50만 개 즉시 위험. 미국 전기차 시장 후퇴. 중국의 주도권 완전 상실. 잠시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파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CATL은 이미 자국 수요도 충당하지 못하며 일본 파나소닉은 생산량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나리오 3. 한국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중단.
애플 아이폰 14% 생산 중단. 삼성이 애플에 공급하는 OLED가 끊기면 대체 불가능합니다. 중국 BOE는 애플의 품질 기준에 미달하며 일본 JDI는 이미 파산 직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원내대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재앙입니다. 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쇄 효과였습니다. 2차 피해 예상,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대량 도산, 실업률 15% 급증, 주택시장 붕괴, 은행 시스템 위기,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위협. 파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원내대표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 파커가 즉각적으로 답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보고서 후반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한중 기술 동맹.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다면 5년 내 미국 반도체 패권 상실, 10년 내 미국 제조업 완전 몰락, 15년 내 달러 기축 통화 지위 상실. 아시아 경제권이 미국 유럽 경제권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묵시록이군요. 한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미국이 무너진다니. 하나가 아닙니다. 파커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압박도 시도하지 말 것. 오히려 한국을 달래고 우대해야 함. 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보고서가 유출된 후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공화당 의원이 폭스뉴스에서 외쳤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 하나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 JP 모건의 한 임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 나스닥이 따라 떨어집니다. 한국이 재채기를 하면 미국이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하며 제발 미국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미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질문했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53년 서울 전쟁이 막 끝난 직후 한 미군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폐허 더미 위에 앉아있는 한국 소년. 맨발에 찢어진 옷.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박민철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의 손녀입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박민철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86달러보다도 더 가난한 수치였습니다. 왕지아 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삼성, 현대를 가진 그 한국이요. 네, 바로 그 한국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한글 기록이었습니다. 1961년 3월 15일. 오늘도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졌다. 초콜릿 포장지에 묻은 것이라도 먹고 싶었다.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1965년 7월 20일. 독일 광부 모집에 합격했다.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꿈만 같다. 제 할아버지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할아버지가 3년간 벌었던 돈은 3,000달러.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시작한 것이 작은 전자부품 가게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와 같았습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반도체를 만든다니요. 일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대국이 되는 것은 10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조로 연명하는 나라가 무슨 첨단 산업?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3년 삼성이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1984년 256K DRAM, 1985년 1M DRAM.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맹렬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냐고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24시간 3교대로 주말도 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 반도체연구원의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잠깐 들르는 곳이었죠. 아내의 얼굴보다 현미경을 더 자주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92년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NEC를 제치고 정상에 등극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당시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답은 명료했습니다. 절박함과 근성. 제 할아버지도 그때 삼성의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밤 11시 퇴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는 당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이 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국가 부도, 경제 붕괴.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 돌반지, 심지어 할머니의 유품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놀랐습니다. 개인이 나라를 위해 금을 227톤이나 모았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이 모은 금 227톤, 이를 외채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IMF 차관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이 보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삼성은 역설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늘렸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투자를 확대하다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대 들어 삼성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질 개선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 이는 미국 시장을 뒤흔든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LG화학은 미래를 예측하여 배터리에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조차 형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당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새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다나카 유토가 불편해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유가 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1년 후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더욱 강해지는 나라,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기회로 전환하는 나라. 제 할아버지는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룬 나라다. 자랑스럽다. 전쟁고에서 시작해 삼성 1차 협력업체 회장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67달러에서 38,000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썼습니다. 560배 성장.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입니다. 한국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단언했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압력을 받으면 무너지거나 굴복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더욱 단단해집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환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달러당 8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난 것입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다우, 쌍용, 혜태, 기아. 한국 재벌 신화의 종말이라고 서구 언론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의 결정을 아십니까?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라인 증설, 투자 규모 40억 달러. 왕지아 레이가 놀랐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투자를. 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 기회다. 경쟁자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달려야 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삼성은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량 생산으로 버텼고 경쟁사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가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아십니까?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실직하면 차량을 반납해도 된다. 실직 시 리스 계약 해지 보증이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금융위기에 그런 보증을 제공하다니 모두가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현대차 미국 판매 27% 증가. 유일하게 성장한 자동차 회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위기를 마케팅 기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를 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피해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롯데마트 중국 내 112개 매장 중 별별 10개 영업 정지. 한국 관광 전면 금지로 관광업 8조 원 손실. 현대차 중국 판매 64% 급감. 중국은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흥미로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출 다변화 가속화,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생산기지 이전, 아세안 시장 공략 강화, 유럽, 미국 시장 비중 확대.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5%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리스크를 축소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지아 레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실수였군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타격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일본이 90% 이상 점유하던 핵심 소재들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굴복시킨다. 다나카 유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본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삼성, SK하이닉스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은 레지스트 자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산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스텔라 케미파 매출 40% 감소, JSR 한국 수출 70% 감소.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욱 독립적이고 강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발생. 하루 국인 9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은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중국 다음의 위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도입, 세계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개발, 세계 최초로 역학조사 앱 개발, 불과 3개월 만에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었고 진단키트 수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마스크 생산량은 100배 증가했고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은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만의 특별한 DNA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압력의 연금술이라고 명명합니다.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축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막시밀리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역사 때문입니다. 저는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5,000년간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았죠. 몽골, 청나라, 일본.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면 압력을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DNA로 각인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할 것입니다.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고 유럽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으며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지도 모릅니다. 압력이 강한 만큼 그 반작용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욱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목격했던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버드 학생들에게 2년 전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연구소 건물 전체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했고 구내식당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24시간 3교대가 아니라 24시간 전원 근무 체제였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이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미국은 깨어 있고 미국이 잠자는 동안 중국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잠을 자지 않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죠. 저는 특별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삼성연구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재고는 3개월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대체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는 상황이었습니다. TF팀장이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3개월? 아니다. 3주 안에 해결한다.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축적한 기술을 3주 만에 따라잡는다니.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숙식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 연구원의 일기를 보았는데 저는 복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7월 15일 72시간째 실험실.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문자가 왔다. 7월 18일 96시간째. 환각이 보이기 시작. 커피가 혈관을 흐른다. 7월 21일. 성공. 울었다. 다들 울었다. 18일 만에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입니다. 다나카 유토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배터리 스펙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개발하지 못하면 계약 취소.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리는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LG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창 공장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가족 호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공장 옆 호텔에 연구원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잠깐씩 얼굴만 보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개발 완료.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에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때 LG 임원이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속도입니다. 저는 더욱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이긴 비결을 아십니까? 2020년 차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 경쟁에서 인텔은 2년 로드맵을 짰으나 SK 하이닉스는 6개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교대로 24시간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곧바로 이어받는 릴레이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5개월 만에 세계 최초 개발. 인텔은 결국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한 연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아이 돌잔치 날이었는데 실험 결과가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돌잔치와 실험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실험실에서 노트북으로 돌잔치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반도체 덕분에 우리 딸이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연구원들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도 유명합니다. 신차 디자인 기간을 비교해 봅시다. BMW는 5년, 벤츠는 4년, 현대차는 2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디자이너들이 회사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남양연구소 주차장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저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평균 퇴근 시간 밤 11시 47분. 평균 출근 시간 새벽 6시 23분. 집에 머무는 시간이 6시간도 차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제네시스 GV70입니다. 유럽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른 첫 한국 차였습니다. 디자인 기간은 18개월. 이는 독일 브랜드들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터리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 도요타의 목표는 2030년, 폭스바겐은 2025년 목표. 삼성 SDI는 올해 이미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1년을 6개월처럼, 6개월을 1개월처럼 사용하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지아 레이가 물었습니다. 돈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명감 때문이죠. 제가 한 연구원과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분들께 죄송하죠. 이것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신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미국 연구원이 주 80시간을 일하는 한국 연구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펜타곤 비밀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들려주었습니다.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애플, 테슬라, 구글,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 리스크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팀 쿡 CEO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중단하면 아이폰 15%는 단 한 대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십니까? 아이폰 15 프로 맥스 OLED 패널의 100%가 삼성 제품입니다. 중국 BOE의 품질은 애플 기준에 미달하며 일본 JDI는 이미 OLED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30%를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 두 회사가 애플 디스플레이 공급의 전부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3개월 안에 테슬라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왕지아 레이가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그 정도로 한국에 의존적입니까? 네바다 기가팩토리 배터리의 70%가 LG 제품입니다. 파나소닉은 생산량이 부족하며 CATL은 중국 기업이라 미국 정부의 견제를 받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구글 데이터 센터의 실태를 밝혔습니다. 우리 서버 메모리의 90%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유일의 메모리 회사지만 점유율은 3%에 불과하며 품질도 한국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인질이라는 말입니까? CEO들의 대답은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무장관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생산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인텔이 삼성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동안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CIA가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중국 한국 기술 동맹 시나리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5년 내 미국 반도체 산업 붕괴, 7년 내 실리콘밸리 패권 상실, 10년 내 달러 기축 통화 지위 위협.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극비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을 달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한국인 비자 혜택 확대, 한국산 제품 관세 면제. 사실상 한국에 굴복하는 조치들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굴복한다고요?
겉으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변화를 보십시오. 삼성 텍사스 공장에 64억 달러 보조금, SK 하이닉스 진출 시 세금 혜택,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 투자.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타나카 유토가 물었습니다.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경매를 붙이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관망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주 저는 최신 정보를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내용은 극비였으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 공유 대신 중국 시장 독점권, 배터리 합작 회사 설립 시 지분 50대 50, 히토류 무제한 공급 보장. 이것은 미국이 결코 제시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왕지아 레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국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인구 5천만의 나라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는 압도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꼼짝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막시밀리안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지, 중국을 선택할지, 아니면 제3의 길을 선택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패권의 향방이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예외로 둔다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WTO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EU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40% 관세를 내는데 한국 차는 면제라고요? 인도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는 WTO 규정 위반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사라 라이트아이저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특별합니까? 일본 대표가 따졌습니다. 안보 동맹? 우리도 동맹입니다. 경제협력? 이유가 더 큽니다. 라이트아이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독일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만 특별 대우하면 우리는 WTO에 제소하겠습니다. 실제로 EU는 이미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차별적 관세 정책에 대한 제소 준비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특혜는 일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타나카 유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질투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일본이 지배하던 시장을 한국이 모두 가져갔죠. 특히 도요타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와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차가 관세 면제를 받는다면 도요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더욱 교활했습니다.
왕지아 레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이징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안 국가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특혜를 받으면 동남아시아는 버림받는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이 예외라면 인도도 예외로 해달라. 인구 14억의 시장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극비 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U, 일본, 인도가 비밀리에 회동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 견제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까? 한국 제품 보이콧입니다. 충격적이죠? 삼성 스마트폰 불매, 현대차 구매 거부, LG 가전 수입 제한.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고요? 삼성 메모리 없이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LG 배터리 없이는 폭스바겐 전기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없이는 닌텐도 스위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한국 경쟁기업 육성이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옥시아는 정부 지원을 받아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EU는 배터리 독립을 선언하며 노스볼트에 100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제조 유치에 전념하며 TSMC를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10년은 걸릴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국을 우대하면 전 세계가 반발하고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완벽한 딜레마에 봉착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일화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G7 정상회담 비공식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일본 총리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준회 원국으로 만들자. 하지만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나라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데 복잡한 정치 게임에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한국에 구애하는 상황. 7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11세기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이 진정한 힘인 시대,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일 전 베이징에서 극비 회담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비밀리에 초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지아 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첩보입니다만 참석했다고 알려진 명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의 최고 경영진입니다. 중국이 제안했다고 하는 내용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저는 알려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면 거대한 시장을 보장하겠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째, 중국 14억 시장 진출 우대, 삼성 스마트폰, 중국 시장 대폭 개방, 현대차,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 지원, LG 가전, 중국 프리미엄 시장 협력. 둘째, 대규모 공동 투자. 한국 기업의 연구 개발에 중국이 참여하며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셋째, 희토류 안정적 공급. 배터리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합니다. 넷째, 1대1로 프로젝트 협력.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시장을 한국과 함께 개척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막시밀리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수락한다면 국제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중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첫째,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IT 산업에 불가피한 타격.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의 경영난 예상. 둘째, 전기차 시장 주도권 변화. 한중 배터리 협력 강화로 시장 장악력 상승, 미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 약화. 셋째, 인공지능 개발 경쟁 격화. 한국 반도체 기술과 중국 자본의 결합은 미국 AI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달러 영향력 약화. 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성장으로 국제 통화 질서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타나카 유토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겠죠. 한중 협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EU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동향이 있습니다. 저는 최신 정보를 전했습니다. 중국이 추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보 분야 협력까지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왕지아레이도 놀랐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것인가요? 그 정도로 한국이 중요하다니요. 한국 기술이 그만큼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핵심 기술은 부족합니다. 반도체는 10년, 배터리는 5년 뒤처져 있죠. 한국과 협력하면 단숨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막시밀리안이 물었습니다.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만큼 제시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기존 동맹 관계와 안보 협력뿐입니다. 중국이 제시하는 거대 시장과 투자에 비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실 협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일본은 소극적입니다. 왜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는 불만 때문입니다. EU 역시 조심스러워합니다. 한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을 오가며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또한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제시하는 미래 시장 역시 매력적입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그 시장을 놓치기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면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들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3의 길이냐?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3의 길이요? 막시밀리안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을 검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동맹이라고 부르는 구상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협력체제. 참여 가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술, 싱가포르의 금융기술, 대만의 파운드리 기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연합을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물밑 접촉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나카 유토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거나 고립되거나. 선택은 일본의 몫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중심의 체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왕지아 레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 선택. 장점, 기존 동맹 유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안보 보장. 단점, 중국 시장 제약, 성장 한계, 미국 의존 지속 가능성. 40%. 시나리오 2, 중국 선택. 장점, 거대 시장, 막대한 투자, 아시아 영향력 확대. 단점, 미국과의 갈등, 가치관 차이, 의존 위험 가능성. 20%. 시나리오 3, 독자 노선. 장점, 자주성 확보, 이익 극대화, 균형자 위상. 단점, 양쪽으로부터의 압박, 높은 리스크, 불확실성 가능성. 40%. 왜 중국 선택 가능성이 낮습니까? 왕지아 레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서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확고한 가치, 그리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국민적 성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 노선의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만의 길. 저는 최근 동향을 전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논의가 매우 활발합니다. 어떤 길이 최선인가? 경제 전문가들은 실리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아야 하나?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투자,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 5년 안에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한국을 압박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 질서의 룰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선택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선택이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주도 질서가 계속될지, 새로운 질서가 창조될지, 아니면 다극화된 세계가 도래할지. 많은 것이 한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막시밀리안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점점 더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세계가 그 선택의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조차 이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한국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필요로 한다니 과장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발전 중인 나라. 하지만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21세기 기술 패권의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삼성 없는 유럽, 디지털화는 불가능이라고 했으며 니온 게이자이는 한국 기술력, 일본을 넘어섰다고 인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반도체,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종종 비판적입니다. 위기, 도전, 경쟁 심화. 자기 성찰이 강한 현상이죠.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는데 정작 한국은 스스로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다나카 유토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겸손한 것 같네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500년간의 조선시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끊임없는 시련이 이 겸손함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이 역설적으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정상급에 올랐으니까요. 정상에서는 다른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자신감과 책임감, 한국의 선택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CEO 500명 대상조사.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 국가 질문에 1위 한국 31%, 2위 미국 24%, 3위 중국 18%. 한국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세계 10위권 밖에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인식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막시밀리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할 테니까요. 실제로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문화 강국임을 체감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가 아닌 영향력 있는 나라로 인식합니다. 그 세대가 주류로 성장하면 한국의 선택도 더욱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자각하기 전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한국 기업 임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진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세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현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육견 2호 참전 용사셨고 할머니는 파독 간호사셨습니다. 두 분 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살아계실 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할아버지 박민철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최현우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스턴의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최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다운 선택을 하겠죠.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압박받으면 더 강해지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모두를 놀라게 할 선택을 할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예상치 못한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한국이니까요. 최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1960년대 아무도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아무도 한국이 IMF를 3년 만에 졸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2020년 아무도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그토록 훌륭하게 극복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선택, 그리고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녀야, 우리 세대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세계를 이끌어라. 그것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나라의 운명이다. 할아버지, 그 운명의 순간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해 38,000달러의 국가가 되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앞다투어 구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했던 아버지 세대, 눈물을 삼키며 타국 땅에 나갔던 어머니 세대. 그분들의 희생이 빚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분들이 일궈낸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계가 우리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력받을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기회로 바꿉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하여 이제 21세기 기술의 중심에 우뚝 선 나라. 이 놀라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